서울 강남의 한 고급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의 말에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저희 회사 계약직 직원이에요. 순간 회장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조 원 기업의 후계자가 일반인과 결혼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이 회사 물려받을 놈이 계약직 따위랑 결혼이라니. 그 여자엔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회장의 냉혹한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를 테스트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고 회사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치밀한 음모를 꾸민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성개발지주 본사 이사회의실. 높은 천장과 대형 유리창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아내는 이곳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정재윤이었습니다. 한성개발지주 기획조정실 부사장이자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의 막내 후계자였죠. 그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명환, 한성개발지주 이사회 의장이자 명환공익재단 이사장.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계산기로 두드려보는 것 같았어요. 상대가 누구냐? 한지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어느 부서지? 재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고객경험센터, 로비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명환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몇 번 두드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만이 넓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계약직인가? 네. 정명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두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성사시켜왔는지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남 정태윤의 부인 민서연은 대형 로펌 대표의 딸이었고 그 결혼으로 한성개발지주는 법무 분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재윤아, 너도 이제 30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냐만 회사와 가문의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냐. 아버지, 사랑은 사업 확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재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강단이 실렸습니다. 저는 한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환은 아들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평생을 계산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을 겁니다. 사랑이 회사를 지키지는 않는다, 재윤아. 사랑이 주가를 올려주지도 않고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증명해라. 재윤이 멈칫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여자가 우리 가문에 걸맞은 사람인지,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 이때 이사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장남 정태윤의 부인 민서현이었어요. 33세 그녀는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의 중이신 것 같은데. 괜찮다. 들어와라. 민서연은 재윤을 힐끗 보더니 정명환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장님, 혹시 최근에 어떤 일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정명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 그냥 직원들 사이에서 의장님께서 요즘 조금 다르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신중해 보이신다고 할까요? 민서연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시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정명환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야심 많은 그녀에게는 이것이 바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는 멀쩡하다. 정명환이 차갑게 대답했지만 민서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재윤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도 계시는 김에 저희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볼까요? 민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재윤의 결혼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이었어요. 물론이죠. 가족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명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 민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사립정신병원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도연 원장님이신가요? 민서연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장의 이상한 행동을 의료적 문제로 포장하여 경영권을 재편하려는 치밀한 계획 말이에요. 도대체 정명환이 어떤 검증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민서연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한성개발지주 본사 로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로비 한쪽 소파에 낡은 점퍼를 입고 해진 모자를 쓴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보통 빌딩에서는 바로 내쫓기 마련인데 한성개발지주에서는 예전부터 어려운 사람들한테 온정을 베풀라는 미션이 있었기에 노숙자라도 단박에 내쫓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바로 그 노인은 정명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장을 하고 있었죠. 손때 묻은 쇼핑백 하나를 옆에 두고 마치 갈 곳 없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왜 저런 사람이? 경비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그때 한 여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지수였어요. 27살의 그녀는 한성개발지주 고객경험센터에서 로비 안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신가요? 정명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편견이나 경계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이 마르네. 그러시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수는 직원 휴게실로 가서 자신의 개인 텀블러를 가져왔어요. 일회용 컵이 아닌 자신이 평소에 쓰던 텀블러에 얼음과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서 말이죠. 얼음물로 드세요. 날씨가 더워서 목마르셨을 거예요. 정명환은 그 텀블러를 받아들며 지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계산과 의심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순수한 친절은 낯설었어요. 고맙네.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수는 노인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화장실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로비 의자에서 쉬어가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지수의 동료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지수야,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들어오면 회사 이미지 안 좋아져. 이미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도 경비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잠깐 쉬어가시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정명환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동안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은 대부분 계산이 깔린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젊은 여자의 친절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명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버스비가 없어서. 지수가 즉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7,000원을 꺼내서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버스 타시고 빵도 하나 사드세요. 끼니는 거르시면 안 돼요. 정명환은 그 돈을 받아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이 7,000원을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보다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정명환이 로비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지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명환은 자신의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습관인 의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의 친절로는 알 수 없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마음일까? 그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어려운, 더 현실적인 시험을 말이에요. 한편 그날 밤 민서연은 사립정신병원의 김도연 원장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50대 초반의 남자로 의료계에서는 꽤 유명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원장님, 혹시 치매 초기 진단과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진단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정동장애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 의심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런 진단을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서연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김도연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진단서는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일주일 안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사로서의 양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싸우고 있었지만 결국 욕심이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직접 진찰은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말이죠. 물론입니다. 곧 모시고 오겠습니다. 민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진단을 이용해 정명환을 무력화하고 경영권을 재편하려는 치밀한 계획 말이죠. 하지만 민서연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명환이 한지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 평생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정명환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민서연의 음모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서울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성개발지주 본사 로비의 대형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밖 처마 아래에서 떨고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정명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처참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죠. 얼굴에는 스크래치 화장으로 상처를 만들어 놓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창밖을 보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분 지난번에 오셨던. 지수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들고 로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할아버지, 왜 비 맞고 계세요? 정명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가짜 상처와 젖은 머리카락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했어요. 아이고, 갑자기 비가 와서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감기 걸리세요. 지수는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고 그를 부축해서 로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의 어깨와 등도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건 가져올게요. 지수는 직원 휴게실로 달려가서 자신의 개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젖은 머리와 어깨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다치신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정명환이 다리를 만지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 이때 지수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또 뭐 하는 거야? 저번에도 그랬지만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올 거야.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지수는 동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지 않을까? 지수는 휴게실에서 생강차 티백을 가져와 따뜻한 물에 우려서 노인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좀 쉬세요. 정명환은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의 친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심조차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혹시 병원에 가보셨어요? 다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병원까지 모셔드릴게요. 응급실이라도 가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료 중 하나가 지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야, 지수야. 진짜 너무 나간 거 아냐? 회사 직원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해. 사람이 다쳤는데 어떡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지수는 자신의 명함 뒷면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정명환은 그 작은 종이를 받아들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동안 계산과 이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왔던 그에게 이런 순수한 선의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날 저녁 정명환은 자신의 서재에서 지수가 준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서연이 벌써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성개발지주 의장님의 최근 행보가 조금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건가요? 글쎄요. 평소와는 다른 장소에 나타나신다거나 이상한 차림을 하신다거나 가족들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가족의 톤으로 완벽하게 연기되고 있었어요. 혹시 의학적인 검진을 받아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의장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니까요. 통화를 마친 민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정명환의 이상 행동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녀는 김도연 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원장님, 내일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죠? 네, 걱정 마세요. 필요한 진단서는 이미 초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명환은 한지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이 평생 놓치고 살았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며칠 후 한성개발지주의 주가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의구심 가득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주요 경제신문 한 곳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성개발지주 정명환 의장 최근 이상 행보 포착, 가족들도 우려 표명. 기사는 짧았지만 임팩트는 강력했어요. 정명환의 최근 행동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기사는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성개발지주 이사회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의장님,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명환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다. 법무팀을 통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겠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서현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의장님, 혹시 최근에 많이 피곤하시지는 않으세요?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네, 회사와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족으로서도 의장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장남 정태윤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어요. 아버님, 형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정명환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검사를 피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다. 검진을 받겠다. 민서연의 눈에 잠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밀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요. 그날 오후 정명환은 민서현이 추천한 사립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연 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밀검진을 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검사해 주십시오. 김도연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미 민서현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특정한 결과를 내놓기로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검사실에서 김도연은 정명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의장님,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지 않던 장소에 가신다거나 평소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신다거나. 정명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노숙자 변장을 하고 한지수를 만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이 정명환과 가족들을 불러 결과를 설명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시며 동시에 정동장애 의심 소견도 있습니다. 이사회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정동장애라고 하면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의 한 형태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명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진단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검사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진정하세요. 초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하지만 정명환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김도연의 눈빛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언론에서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성개발지주 정명환 의장, 치매 초기 정신질환 동반 진단, 경영 능력 논란. 이번에는 단순한 추측성 보도가 아니었어요. 의학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파괴적인 기사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한성개발지주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의장님의 일시적인 직무 정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민서현이 적극적으로 동조했어요. 임시 경영체제를 구성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싶었지만 의학적 진단 결과와 회사의 안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그 순간 정명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해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검증당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검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정명환은 지갑 속에서 한지수가 준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지금의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요.
과연 정명화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정명화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벽 그리고 창문에 촘촘히 설치된 안전망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립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24시간 교대로 간병인이 지키고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게 잠겨 있었어요. 정명화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의장님 깨어나셨군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 무슨 약을 말하는 건가? 치료를 위한 약입니다. 가족분들께서 최상의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간병인이 내민 약은 저용량 진정제였습니다. 정명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나중에 정신적 문제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죠. 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의장님, 의사 선생님 지시입니다. 드셔야 해요. 하지만 정명환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은 강제로 약을 먹이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는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환자의 비협조적 태도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명환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병실 서랍을 뒤지다가 그는 접어서 넣어둔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지수가 준 명함이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정명환은 망설였어요. 지수에게 연락한다면 그녀도 이 음모에 휘말릴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간병인 교대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공백이 생겼어요. 정명환은 그 틈을 노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결연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그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후문을 통해 병원을 빠져나온 정명환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회사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는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성개발지주 본사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깊은 밤이었지만 몇몇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본사 정문에서 한 여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지수였어요. 그녀도 늦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길 건너편에서 떨고 있는 정명환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지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밤에 밖에 계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정명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병원복 위에 얇은 가운만 걸친 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정명환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 지수는 정명환을 길 건너편 24시간 카페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주문해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모습으로? 정명환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수 씨, 나는 사실, 나는 한성개발지주 이사회 의장입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놀라움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의장님이시라고요? 그럼 왜 이런? 정명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치매와 정신병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강제로 병원에 가둬놓았어요. 그런 일이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입니다.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음모죠. 지수는 정명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증거도 없고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어요. 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증거를 모을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당신까지 휘말릴 필요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 순간 정명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저녁 한지수의 작은 원룸에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명환, 지수, 그리고 정재윤이었어요. 재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의장님이세요? 재윤아, 나다. 하지만 형수가 말하기로는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다고. 그게 바로 함정이다. 내 형수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나를 병원에 가둔 거야. 재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형수가 왜 그런 일을? 경영권 때문이다. 나를 무력화시키고 회사를 장악하려는 거야.
정명환은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제 투약, 위조된 보호 의무자 동의서, 그리고 판단력 저하를 유도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말이에요. 재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형은 모르는 건가요? 태윤이는 서연이의 말을 믿고 있을 거다. 의학적 진단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정명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역할을 나눠요. 지수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쪽 사람들과 접촉해 볼게요. 간호사나 행정직원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 같은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명환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어요. 나는 김도연 원장의 과거를 캐볼 테다.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세 사람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거죠. 며칠 후 지수는 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와 친해졌어요. 사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어떤 환자분한테만 특별한 약을 주라고 지시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한테 직접 지시하면서요. 특별한 약이요? 네, 진정제 같은 건데. 보통은 의사가 처방 전에 적어서 주는 건데 그때는 구두로 지시하시더라고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그 간병인분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한편 재윤은 회사 전산 시스템을 통해 민서연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법무팀에서 일하는 후배의 도움으로 은행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형수님 계좌에서 거액이 출금되었는데 시기가 아버님 진단 직전이에요. 재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김도연 원장 계좌로 들어갔네요. 또한 민서연의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요. 언론사 기자들과의 통화 시간이 기사 송고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명환은 옛 인맥을 통해 김도연 원장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김도연, 과거의 의료사고 은폐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군. 어떤 사건인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는데 차트를 조작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거야. 결국 합의로 덮었지만 의료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럼 돈만 주면 진단서 조작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군요. 재윤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금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병원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김도연의 과거 이력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다음 주에 있어. 정명환이 말했어요.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진실을 공개하는 거야. 하지만 형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재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정명환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순간 세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어느 날, 지수는 병원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소개로 만난 간병인이 마침내 입을 연 것이었어요. 정말 말해도 되는 건가요? 간병인 박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사실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특정 환자에게만 진정제를 투여하라고요. 그것도 차트에 기록하지 말고요. 지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그때 상황을 기록해 두신 게 있나요? 네, 사실 이상해서 제 개인 메모장에 적어뒀어요. 날짜와 시간, 약의 종류까지요. 박 씨가 낡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정명환에게 투여된 진정제의 종류와 시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는 그 메모장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박 씨에게 나중에 증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한편 재윤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서연의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것이었어요. 이거 봐요. 재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가 김도연 원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에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서연 진단서는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김도연 내일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정동장의 복합으로요.
민서현 완벽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요. 김도연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겠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걸 찾았어요. 정명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연의 과거 의료사고 관련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추적했더니 서현이의 비자금 계좌더군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모든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사용할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말이죠. 첫째, 민서현이 김도연에게 금전을 제공한 날짜와 금액. 둘째, 가짜 진단서가 작성된 날짜와 그 내용. 셋째,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시점과 기사 게재 시간. 넷째, 진정제 투여 지시와 그 기록. 다섯째, 위조된 보호의무자 동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 민서현의 계획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정명환이 말했습니다. 김도연을 직접 만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윤이 걱정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그의 자백이 있다면 더 확실해질 거야. 정명환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정명환은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물론 지수와 재윤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도연은 정명환을 보고 놀란 표를 지었어요. 의장님, 어떻게 여기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정명환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원장님도 보시겠어요?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원장님,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요? 2억 원. 가짜 진단서를 작성하라고. 그리고 특정 약물을 투여하라고. 김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서현 씨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의장님을 무력화시켜서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정명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원장님, 이 모든 내용을 공식적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나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든 증거와 김도연의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완벽한 무기가 준비된 것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정명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그걸 실현하는 거 말이야. 과연 내일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주총회 당일, 한성개발지주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어요. 민서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를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현 의장님의 건강 상태가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녀가 화면에 의료진단서를 띄웠어요. 권위 있는 의료진의 정밀 진단 결과 치매 초기 증상과 정동장의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회사의 안정과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정태윤은 앞쪽 좌석에 앉아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믿고 싶었지만 의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민서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명환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찰관 2명과 김도연 원장이 따라왔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개발지주 이사회 의장 정명환입니다. 민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정명환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먼저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어요. 지난달 15일 민서현 씨의 개인 계좌에서 2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도연 원장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이틀 후 가짜 진단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언론의 제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명환이 민서연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때 김도연 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연 씨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의장님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라고, 그리고 특정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하지만 정명환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더 있습니다. 화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떴어요. 민서연 씨와 김도연 원장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것이죠. 대화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민서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명환이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강당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 우리 회사의 로비 안내원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선의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명환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한지수 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의심했습니다. 괜찮다, 태윤아. 너도 속은 거야. 정명환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경찰이 민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연 씨, 문서 위조와 강요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서연은 끝까지 항변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주주총회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명환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명환은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앞으로 한성개발지주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명환이 재윤과 지수를 바라봤어요. 제 막내 아들 정재윤과 한지수 씨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축복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지수의 작은 원룸에 모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지. 정명환이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 말이에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정명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말이야. 그는 평생 계산으로 살아왔지만 마침내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한성개발지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잔의 물과 7,000원에서부터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변화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